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자료해석 강사 조훈입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그 법률 저널의 검수와 해설을 맡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3회차 이제 엄선이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모의고사였는데 3회차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네, 좀 어려웠죠? 약간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난이도가 총체적으로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풀만했다 하는 부분은 난이도의 강약의 조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어렵고 쉬운 문제는 또 쉬웠어요. 그리고 깔끔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하방의 점수를 받기는 괜찮은 문제의 구성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상황 판단형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걸러내고 문제를 푸셨으면은 적당히 실력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형 문제 외의 문제들은 깔끔하게 잘 출제가 됐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자료에 어떤 구조나 이런 것도 기출문제 유형을 많이 따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풀어보시고 리뷰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 모의고사는 이제 첫 번째로 제대로 시작했으니까 전국 모의고사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전국 모의고사의 유용성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전국 모의고사 꼭 치면서 하라고. 왜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국 모의고사를 치는 데는. 첫 번째는 실력 확인이에요. 실력 확인. 왜냐면 중간중간 공부를 해나가면서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내 절대적인 위치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체크하면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표본 속에서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전국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각 강사님들 모의고사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시에 세 과목을 쳐서 동시에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대1로 학생들 간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세 과목을 동시에 치는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얼마나 어떤 과목이 약한지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더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 체크를 위해서 전국 모의고사를 치면서 수험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1월쯤부터 시작되는 전국 모의고사들은 저는 매주 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실제로 수험생일 때 전국 모의고사를 매주 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초시생이거나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학원 보강도 좋지만 전국 모의고사로 실전감을 유지하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가 그런 좀 기능을 한다. 그 실력을 체크하는 기능을 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전 감각 유지예요. 아무래도 전국 모의고사가 그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따졌을 때는 저 이제 법률전원 모의고사가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를 따라갈 수는 없죠. 기출문제 수십 명이 모여서 2주간 단 한 회 문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인재들이 2주간 준비하는 문제의 질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도 학원 강사들이 내는 개개인의 모의고사들이 품질이 조금 더 좋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거고 본인이 전문으로 주력을 하는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만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강사님들 모의고사 좋은 경우가 문제의 질이 조금 그나마 더 높은 경우가 많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모를 또 쳐야 되는 이유는 실전 감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실력 체크보다도 오히려 공부의 측면에서 이게 더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전과 평소 연습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전에 가셔서 평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세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평소 연습할 때는 뭐 자료 해석이든 언어 논리든 강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본인이 체화했던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문제를 푸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막상 실전만 가면 그게 안 나와. 그렇게 안 풀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 평소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손을 안 쓰고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자료성 문제를 잘 풀었다가 돌아와서 실전만 치고 오면은 시험지에 새까매. 그런 학생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실전과 평소가 다를까요? 제일 큰 차이는 역시 압박감이에요. 평소에는 압박감이 없잖아요. 공부를 하는 과정일 뿐이지 이걸 뭐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내 인생에 가는 영향이 없잖아. 그런데 실전은 어때요?
한 문제, 두 문제 차이에 한 뿔이 갈려요. 갈리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올해 1차를 붙었느냐 못 붙었느냐에 따라서 최종까지 합격할 수도 있고 낙오할 수도 있죠. 그런 압박감, 인생이 이 한 문제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등에 짊어지고 치는 그게 실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강조드리는 것은 특히 자료해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옳은 방법이란 게 있어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계산 없이 최대한 편안하게 푸는 방법이란 게 있어요.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옳은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고 점수가 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효율적인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많이 푸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학원 강의나 특히 제가 가르쳐주는 강의 같은 경우에 그런 옳은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주죠. 뭐 다른 강사님들 강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험생님들이 체화를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면은 좋은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시중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압박감, 불편함, 마음이 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옳은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압박감 속에 집어넣으면 평소에 되던 것도 안 돼요. 왜? 옳은 방법이 나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옳은데 나한테 편한 방법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는데 평소에 훈련을 좀 했어. 평소에 여러분들이 권투체육관에 가서 복싱을 배웠다 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왼손 오른손 열심히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괴한이 여러분을 덮쳐요. 갑자기 습격을 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왼손 오른손 다 연습을 잘 했어도 여러분 오른손을 아마 때릴 거예요. 오른손 잡이인 분들은 왜 그렇게 해요? 왼손이 더 앞에 있었어도 오른손을 때릴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른손이 더 편한 손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편한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복싱 선수들은 왼손을 지배한 자가 뭐 세계를 제패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잽 이런 거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은 복싱 선수들은 왼손도 오른손처럼 편할 거예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왼손으로 바로 때려버리겠죠. 빠른 손으로. 옳은 방법이 편한 방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편한 방법이 돼버리면은 압박감이 왔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 옳은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 편한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편한 방법.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옳은 방법을 편한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체화가 잘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압박감 속에 빠뜨려 놓으면 돼요. 실전에 가면 빠지죠. 누가 빠뜨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압박감 속에 빠져요. 그런데 실전에 가기 전에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게 전모예요. 그나마 전모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실전과 유사한 압박감을 주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 전국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를 치면서 여러분이 실전에 유사한 압박감을 많이 마주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제대로 내가 방법이 체화가 됐는지. 그래도 전국 모의고사니까 앞서 말했던 실력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잘 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서 치고 많이 이렇게 하니까 학교 시험장에 유사한 환경 속에서 시험장과 비슷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편한 방법이, 그러니까 옳은 방법이 편한 방법으로 돼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 다시 공부로 치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해보면은 평소에 못 느끼던 실제 시험장에서 꼭 필요했던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뭐 추워서 핫팩을 챙겨가야겠다 이런 것도 느끼고, 그리고 운영 같은 것들도 평소에 이제 세 과목을 동시에 치는 일이 잘 없으니까 이 세 과목을 동시에 딱 실제 시험장에 맞춰서 운영해보면은 체력의 안배나 휴식의 안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때 지도록, 그리고 익숙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내 평소에 하던 거다, 평소에 하던 행위랑 비슷해? 라는 느낌이 들도록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 그게 전국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문제의 질도 문제의 질인데 그런 전국 모의고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 실전에 준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만으로도 충분히 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국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실제 수험생 때도 다른 것 안 해도 토요일에 가서 꼭 전국 모의고사를 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해야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실험하곤 해요. 가서 실험을 하고 해보고 시험도 쳐보고 결과를 보고 반성도 하고 피드백도 해서 공부로 치환하고 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또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치긴 치시는데 너무 결과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 확인을 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가 있긴 하지만 거기 너무 매몰돼서 내가 시험을 좀 못 쳤다고
너무 낙담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좀 잘 쳤다고 방심한다든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그래도 실전과 차이는 꽤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뿐이지 절대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 뭐랄까 통계상의 제 위치도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시험 쳤을 때 그랬어요. 실제로 준비할 때는 제가 뭐 그 피셋 성적 올리고 나서 3년 연속으로는 거의 뭐 상위 1% 안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통계를 내보면은 평균이 90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정도로 잘했던 저도 뭐 전국 모의고사에서 조금 표본이 작았을 때 말고는 뭐 1등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 좀 잘 칠 때는 뭐 5% 안에 좀 들고 이럴 때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못 칠 때는 20%이 정도까지 30%이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좀 못 칠 때는. 그러니까 항상 시험장에서는 일관되게 뭐 자료 해석 같은 경우 항상 90 이상 나왔던 저 같은 사람도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한다.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실력 확인을 해야 되고 위치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퍼센트에 연연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연연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퍼센트 중에서 잘 나온 것만 챙기면 돼요. 정신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 나온 게 오히려 실전에서 본인 점수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왜냐면 모의고사가 매회 질이 다르고 매회 스타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 문제를 출제하는 스타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 출제자에 따라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한 게 뭐예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맞게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이 잘 나오는 점수, 낮은 점수, 높은 점수인데 잘 나오는 점수. 왜 잘 나왔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기출문제에 보다 더 가까운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잘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맞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한테 해당상이 없지만 저랑 함께 공부했고 저와 함께 공부했고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한테는 잘 나오는 성적이 보다 기출문제에 더 가까운 문제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신경 쓰지 말고 잘 나온 부분은 본인 위치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단이 아니라 상단이에요. 상단. 그러니까 하단이 이렇게 꼭 올 필요는 없어요. 하단이 좀 내려가도 돼. 하단이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상단은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항상 20% 30%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하는 분이랑 10%와 40%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10%랑 40%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더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강사님 모의고사를 푸실 때나 전국 모의고사를 치실 때나 그 퍼센트 위치를 상단을 많이 신경을 쓰세요. 상한을 올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퍼센트가 낮게 나올 때는 문제가 안 좋았네 이렇게 그냥 버리면 돼요. 너무 신경 안 쓰시고 그 문제를 이제 좀 버리시면 됩니다. 점수는 신경 안 쓰시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모의고사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주세요. 실력을 체크하되 상단을 좀 높이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계속 올라간 걸 체크해 보세요. 본인 실력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검수를 하면서도 봤고 강의 준비하면서도 봤는데 괜찮은 문제들은 되게 괜찮은 것들도 있었어요. 깔끔하고 아이디어도 이제 딱 좋은 문제들도 많았는데 또 안 좋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상황 판단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전이라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상황 판단형 문제는 경향성이라는 게 없어요. 내년 상황 판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 상황 판단형 자료 해석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1년 문제 같은 경우에 지자체 문제가 나왔던 거 풀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근데 그 지자체 문제가 이때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자체 수가 변하는 문제가? 유사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내년 상황 판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경향성도 없어요. 상황 판단 문제 간에 특별히 겹치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형 문제가 당연히 실전이랑 다를 수밖에 없고 실전조차도 그 다음에 실전이랑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너무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실전이랑 거리감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해설을 뭐 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길 부분은 좀 넘기고 실전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 문제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대로 실전에서 응용 가능한 아이디어 위주로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문제는 지금 5번으로 넘어가 있어서 1번 볼게요. 뭐 첫 번째 문제니까 약간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기업가치 사업장 수 대비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사업장 수도 가장 많다고 했어요. 사업장 수 대비 근로자 수를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운영의 측면에서는 저 같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장 대비 근로자 수를 분수 비교를 지금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그냥 기계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너무 많은 분수 비교를 해야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장 많은 걸 찾고 나면 사망자 수도 찾아야 되는데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망자 수 역시 분수 비교를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분수 비교는 아니죠. 이건 곱셈 비교를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너무 많은 걸 해야 돼요. 선지 하나를 처리하는데. 그럼 저 같으면 기억은 일단 넘어가고 니은부터 풀 것 같아요. 니은은 어때요? 사망 만인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사망 만인율이 네 번째로 높은 산업보다 사망자 수가 적다. 기억이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것도 두 가지를 판단하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망 만인율이 누가 제일 낮은가? 두 번째는 사망자 수가 하나랑 비교했을 때 사망 만인율이 네 번째로 높은 애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작은가? 이걸 비교하고 있는데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두 번째 건. 그러니까 사망 만인율이 그러니까 첫 번째, 정권에서, 잘못 말했어요. 정권에서 사망 만인율이 가장 낮은 산업이라고 했는데 사망 만인율이 분수 비교를 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상수로 주어져 있죠. 이게 가장 낮은 산업을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푸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을 푼다 치셨을 때도 여러분이 둘 중에 쉬운 걸 해야 돼요. 보통 분수 비교보단 곱셈 비교가 쉬워요. 그럼 곱셈 비교를 먼저 해서 기준으로 만들고 걔가 분수도 최고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랑 어려운 걸 많은 분수를 찾는 거랑 난이도가 달라요. 그럼 다시 기억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사업장 수 대비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사망자 수도 가장 많다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은 사망자 수부터 찾겠어요. 왜냐면 곱셈이 더 쉬워요. 분수 비교보다. 사망자 수를 찾으려고 보니까 뻔하게 건설업이 아주 커 보여요. 건설업이 아주 커 보이니까 혹시 다른 것 중에 건설업을 이렇게 넘어가는 판례가 있을까라고 체크해 보면은 판례가 없어요. 건설업이 너무 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건설업이 사업장 수 대비 근로자 수도 제일 많으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건설업을 체크를 하고 얘가 이 분수 비교를 하는 것도 얘가 제일 많으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보는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분수 비교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 비교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 사업장 수 대비 근로자 수도 가장 많은지 이건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비교한다 칩시다. 이거를 이렇게 배율 비교라고 이렇게 배율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배율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위를 신경 쓰지 말고 수 배열만 보세요. 수 배열만.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281분의 766인 거예요. 281분의 766. 그럼 이건 뭐예요? 378분의 2487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수 배열을 놓고 보면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두 칸 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도 두 칸 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똑같은 단위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281, 378, 766, 24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두 칸씩 땡기면은. 이해가 되죠? 볼 때 실제로 막 땡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볼 때 시각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이것도 248 이렇게 378 이렇게 있으면은 수 배열이 구조가 똑같잖아요. 단위가 조금만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배열만 보시면 돼요. 어때요? 저 같으면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산업장 수 대비 근로자 수를 비교했을 때 실전적인 감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건설업은 1이 안 되고 이건 1이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1이라고 표현하는지 알겠죠? 수 배열만 보면 돼요. 이거는 814 대비 910인 거예요. 378 대비 248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이 안 되고 이건 1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단위를 깨는 게 분수 비교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사망 만인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사망 만인율이 네 번째로 높은 산업보다 사망자 수가 적다. 이건 어떻게 해요? 사망 만인율이 일단 가장 낮은 산업은 뭐예요? 금융 및 보험업이에요. 그렇죠?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낮은데 얘가 사망 만인율이 네 번째로 높은 산업보다 사망자 수가 적대요. 사망 만인율이 네 번째로 높은 건 뭐예요?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로 높은 거는 임업인 것 같아요. 그쵸? 임업이랑 금융 및 보험업에 그거 곱셈 비교만 하면 돼요. 곱셈 비교를 하면 어때요? 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봅시다.
임업이랑 금융 및 보험을 곱셈 비교한다고 쳐요. 누가 커 보여요? 얘가 커요.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보자마자. 왜? 이것도 똑같아요. 뭐 이게 몇 배다, 이게 몇 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단위를 깨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9168이 대 1859, 이건 777 대 764라고 생각하지 말고 150 대 7 콤마 땡땡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때요? 얘가 얘보다 작고 얘가 얘보다 작잖아요. 당연히 이게 큰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단위를 깨고 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다시 눈을 딱 풀고 수 두 개 이렇게 보세요. 수 배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몇 만이다, 몇 천이다 이런 걸 신경 쓴 게 아니라 수의 배열 이렇게 단위를 잡아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위에 게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D급 볼게요. 총 근로자 수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0.4% 이상이다.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거랑 이거예요. 그쵸? 0.4% 이상이에요? 비중을 생각할 때도 단위를 신경 쓰지 마세요. 0.4%라고 뭐 이게 4%인지 0.4%인지 0.04%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 배열상 4배 된 수인지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또 여기에 4를 곱할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예쁜 0.4%를 생각하면 돼요. 예쁜 0.4%가 뭐예요? 2000 그러니까 이건 단위 신경 안 쓰고 2000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긴 뭐가 돼? 잘못 적고 있네. 자, 이게 2000이랑 8 이게 예쁜 0.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랑 2000 대 8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2000 대 8이라는 거는 예쁜 수 구조를 말한 거예요. 뒤에 단위가 이렇게 있어요. 단위에 신경 쓰면 수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79482는 8에 거의 가까운데 1876 그러니까 총계값은 이 2만에 있어 너무 멀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8%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이는 4%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쁜 4%랑 예쁜 0.4%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8 이거 너무 내려갔어? 이건 4% 이상이야. 4% 이상 0.4% 이상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단위 신경 쓰지 마세요. 단위 신경 안 쓰고 푸셔야 돼요. 제가 그 강의할 땐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인데 실전에서는 단위로 낚시 안 해요. 단위로 아예 낚시 안 하니까 단위를 신경 쓰지 말고 수의 배열을 보세요. 제 말이 심스러우면은 최근 10개년 기출 동안 기출 문제 중에 단위로 낚시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단위로 낚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0.4%가 아니라 이게 사실상 4%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 이러거나 아니면 뭐 0.04%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 이러면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낚으려고 한 거잖아. 그쵸? 단위로 안 낚아요. 수별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틀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도 그게 한 회에 뭐 선지가 막 4개, 5개, 막 10개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온다 쳐도 진짜 재수가 없으면 내년에 한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란 걸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확률 불확실성에 처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 5907 수험생님들 경제학 하신 분들 아시죠?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기대값이 뭐예요? 확률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나올 가능성 되게 낮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단위를 신경 써야 되면은 문제마다 단위를 몇 번씩 체크해야 돼요. 하나 풀 때마다 0.4인지 이게 4%인지 0.4%인지 0.4가 단위가 어디쯤에 가 있어요? 0.4인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풀면 엄청나게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근데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선지 때문에 그 수많은 선지를 모두 단위를 신경 써가면서 푼다고요? 엄청 낭비죠. 나올까 말까 한 선지예요. 하나는. 알겠죠? 혹시 나오더라도 그거 하나 틀려서 잃는 손해보다 여러분이 모든 선지를 단위를 신경 안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의 점수향 상폭이 훨씬 커요. 알겠죠? 이건 뭐 꿀팁이에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만 가르쳐 드렸던 건데 어쨌든 아예 단위를 신경 쓰지 말고 푸세요. 그래서 이상적인 0.4를 만드는 구조랑 바로 비교한다는 생각을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산업별 근로자 수가 일정한 가운데 기타 산업의 사망 만인율이 1이 되면은 총 사망 만인율이 2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지금 사망 만인율이라는 게 어때요?
전체에서는 어때요? 총 사망 만인율이 1.08이에요. 근데 지금 기타는 0.4예요. 0.4밖에 안 되는 사망 만인율이 만약에 1로 상승을 한다면 총 사망 만인율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기타 산업의 사망 만인율이란 게 1부인데 총 산업의 1부인데 1부인 애가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 전체 사망자 수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전체가 많아지는데 얼마나 많아질까? 많아져서 그게 2 이상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셔야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일단 쉽게 생각하는 방법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면 가중평균 개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중평균 언제 쓰는 거예요? 전체가 부분으로 쪼개져 있을 때 쓰는 거라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려요. 계속 제가 모든 걸 다 가르쳐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제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세요. 자, 전체가 부분으로 쪼개져 있을 때 쓰는데 지금 기타 산업이 전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절반 좀 안 돼요. 그러니까 1대 8, 10대 8 이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100대 188이니까 나머지는 8일 거 아니에요. 12, 하나가 10이면 하나가 8이다. 한마디로 비슷한데 기타 산업이 조금 더 많은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기타 산업이랑 나머지랑 이렇게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보세요. 전체 값은 가중평균 돼서 부분값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이쿠. 한 반이 남녀로 쪼개져 있어요. 근데 남자의 평균 키가 175예요. 여자는 165예요. 이게 부분이잖아요. 부분인데 이 반 전체의 평균 키가 175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165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하가 나올 수가 있어요. 165 아래일 수가 있어요. 평균 키가. 175 이상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어디서 나와요? 가운데서. 빼서 나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수 공부를 안 하신 거고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인원수에 따라서 가중평균된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8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이 가운데서 이게 전체 인원수랑 전체 평균 키라는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게 기타, 나머지, 몰라. 사이에서 결정된 값이 1.08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근데 이거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가 0.4가 이 거리비가 지금 0.68이잖아요. 이 거리비는 그럼 얼마였겠어요? 거리비가 얼마였겠어요? 기타가 나머지보다 더 많아요. 그럼 이게 거리비가 0.68보다 조금 길긴 했을 거예요. 더 크긴 했을 거야. 근데 많진 않아요. 얼마나 많아요? 한 20% 정도 많아요. 8 대비 10이니까 한 20% 정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0.8?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거리비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0.4, 이거는 뭐 1.88, 뭐 1.9? 이 정도 사이에서 결정됐던 거예요. 0.4, 1.9 사이에는 1.08 이런 경우였던 거예요. 2까지 넘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2였으면 어때요? 거리비가. 이게 1.9가 아니라 2였으면은 이게 90이고 68이어서 거리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실제 이쪽이 더 가깝긴 하지만 20%만 가까워야 돼요. 가중평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2가 안 됐을 텐데 자, 이 0.4가 1이 된다고 1이랑 1.9 사이에서 이게 가운데 값이 2가 될 수가 있어요? 2가 넘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사이에서 결정된다니까? 이게 1이 되더라도 1이랑 1.9 사이에서 얘가 결정돼야 되는 거지 2가 넘을 수는 없어요. 이해되죠? 이런 가중평균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은 그냥 보고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한 1분 안에 들 수 있어요. 보고 이런 실전적인 감각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어떻게 푸냐면 자, 기타 사망 만인율이 1이 되면 총 사망 만인율이 2 이상으로 상승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보면서 지금은 0.4면 나머지 한쪽이 1.98이겠다. 1.9 정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1.9 정도 되겠다. 이게 0.68이니까 나머지는 좀 더 길 테니까 2는 안 돼. 이 생각이 들면서 이거 이상한데? 바로 이렇게 판단이 드셔야 돼요. 알겠죠? 한쪽 부분 값이 2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 하나랑 가중평균한 값, 중간값이 2가 나올 수가 있지? 말이 안 돼.
2가 누가 넘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알겠죠? 당연히 틀린 선지고. 넘어갈게요. 1번이니까 좀 자세히 해봤어요. 2번 기억. 전체 공장 중에 등록 완료 상태인 공장의 비율은 99% 이상이다. 이건 어때요? 전체 공장 182-104 봐야 되고 등록 완료 180-330을 봐야 되고 이게 95%인지 보는 거죠. 바로 차이를 보세요. 차이가 5% 미만이 99라고 했네요. 차이가 1% 미만이냐 보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요? 차이가 대충 보니까 180이 안 돼요. 그럼 1% 안 되는 거죠. 차이가. 그럼 99% 이상이다 라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니은 티귿은 그냥 푸시면 되고 분수 비교하는 거고 리을은 어때요? 도시 지역에 등록된 공장 수만 많게 증가한다면 전체 공장에서 도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3분의 2 이상이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도시 지역에 등록된 공장 수가 많게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 지역도 많게 증가하고 전체 공장 수도 많게 증가하고 아래 위로 많게가 2번 다 증가하는 거예요. 분수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보면 공장수 개가 18인데 개가 1만 개 증가해서 192가 된다는 거예요. 192가 되고 도시 지역도 116368인데 1만 개가 증가하면은 12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96분의 126 이 배율이 3분의 2 이상인지 이것도 차이를 보세요. 192104랑 126368로 바뀌었을 때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보니까 뭐 한 66도 안 나요. 66도 안 나. 그러면 126은 어때요? 66 정도, 66 조금 안 나요. 65x예요. 그러면 이게 3분의 2 이상이려면 126이랑 관계가 어때야 돼요? 126이 이 차이의 2배 이상이어야 돼요. 이해되죠? 이게 3분의 2 이상이란 건 나머지는 3분의 1 미만이라는 거죠. 3분의 1, 3분의 2, 1대 2, 2배 구조, 상호비 구조예요. 그래서 이 126이 차이로 구했을 때 65였으니까 2배 안 되죠? 그럼 이건 3분의 2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물총 가져올게요. (3번) 볼게요. 기억. 지지율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와 낮은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는 40대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높은 후보는 알겠어요. 근데 가장 낮은 후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만약에 기출이었다면은 기타를 신경 써야 돼요. 여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문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은 이게 기타를 신경 안 쓴 오류인가? 이 생각이 좀 자주 들 때가 있어요. 신경 안 쓸 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기출이면은 모든 이의제기의 여지를 거친 거기 때문에 기타에서도 무슨 함정 같은 걸 판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잘 안 파긴 하는데 그런 함정의 유형을. 그래서 기출이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모의고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건 A가 맞아요. 그러니까 40대에서 가장 높은 거 50 맞아. 50인 A가 맞아요. 가장 낮은 건 누구예요? 기타 안에서의 지지율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낮은지 몰라. 그런데 그거를 기타 안에 제일 낮은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안에 지지율이 거의 빵인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기타 안에 제일 높은 놈이 있다고 치면은 차이가 제일 적게 되죠. 이 중에 극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거를 지금 40대에서 이 차이가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차이가 어떻게 하면 커져요? 이거 두 개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를 40대 차이를 제일 작게 하더라도 40대 차이가 제일 큰지 이렇게 극단 가정으로 푸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타 안에 제일 높은 애가 있으면 기타 안에 5%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지율 중에 제일 낮은 애가 5%라도 이 차이가 45%포인트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은 상단이 45%포인트가 되는 애가 없어요. 그럼 뺄 필요도 없죠. 그럼 보자마자 그럼 이걸 뺀 순간 보자마자 얘가 차이가 무조건 기타랑 상관없이 제일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니은 D의 전체 지지율이 10% 미만이라면 30대 이하 선거권자의 수보다 40대 이상 선거권자의 수가 더 많다. 이건 어때요? 가중평균 하라는 거죠. D가 지금 70대 이렇게 각 연령대별로 5, 15, 15 이렇게 돼 있는데 두 팀으로 쪼갰을 때 두 팀이 뭐예요? 두 부분. 좀 전에 가중평균 설명했던 것처럼 부분 두 개로 쪼갠다면은 30대 이하 부분, 40대 이상 부분 이렇게 두 부분 간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가중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부분 간의 가중평균 값은 어디서 결정돼요? 가운데에서. 이 두 부분 값의 모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두 부분 값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수는 분모 자리에 있는 애가 모수거든요. 선거권자가 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선거권자랑 30대 이상의 선거권자가 누가 많은지에 따라서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쪽에 더 가깝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40대 팀의 평균은 안에서 5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40대
팀 안에서 평균은 무조건 5예요. 40대 안에 인원의 수랑 상관없이 5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도 평균 키가 165, 여자도 165라면 얘네 안에 남녀 인원수 상관없이 반의 평균 키는 당연히 165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위 팀은 5고 부분값이 5고 아래 팀 30대 이하는 15예요. 5팀, 15팀 이렇게 두 개 싸우듯이 5랑 15랑 이번에 싸우는 거예요. 5랑 15랑 싸우는데 가운데가 어디야? 가운데가 딱 10이에요. 많은 쪽으로 가깝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미만이라면 5%에 더 가깝다는 얘기죠. 그럼 40대 이상이 더 많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중평균으로 푸시면 된다. 자, 디귿. 60대 이상 선거권자가 전체 선거권자 50%라면 B의 전체 지지율이 가장 높다. 어때요? 60대 이상이 지금 B의 지지율이 얼마예요? 40%예요. 근데 다른 거 어때요? 다른 애들은 몰라.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돼요. 어떻게 가정해요? 다른 60대 이상이 50%라면 60대 이상이 50%라면은 B가 지금 40%, 45% 사이에서 결정될 텐데 이 60대 이상 팀 안에서 사이에서 결정될 텐데 B가 만약에 그러니까 45%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40대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나머지 절반이 40대라면 50대라면 이렇게 해보면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40대라면 A의 지금 지지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얼 연령대별 선거권자 수가 동일하다면 기타를 제외하고 A, B, D, C 순서대로 지지율이 높다. 이건 어떻게 해요? 다 동일하다면 그냥 평균 내면 되는 거죠. 근데 평균은 무슨 말이에요? 평균을 내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항목수가 똑같으니까 합을 그냥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랑 B랑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다 더해요? 더하지 마시고 차이값으로 보세요. 차이값으로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큰 순서대로 줄을 세워보세요. 그럼 훨씬 편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A를 50, 40, 25, 15, 15, 10이라 보고 오른쪽을 45, 40, 25, 15, 15, 10이라 보세요. A가 더 크죠? 50이 하나 더 있잖아.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더 큰 45랑 50이랑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은 1등끼리 비교하고 2등은 2등끼리 비교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따로따로 비교할 때는, 합을 비교할 때는. 알겠죠? 이런 것도 팁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줄 세워가지고 이게 서로 다른 것끼리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을 딱 같은 크기로 줄을 세워가지고 기준을 맞춘 다음에 쌍쌍으로 비교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쉬우니까가 아니라 규칙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이거 해당하는 게 뭐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막 특별히 해설해 드릴 게 없고 넘어갈게요. 5번도 이 순위 결정 방식대로 그냥 찾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 건 없어요. 해설대로 푸시면 되고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풀이할게요. 16년에 15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달은 11월이다. 지수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비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아야 되고 뭘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보다. 대신 그 부분만 확실히 하면 아주 쉬운 부분에 쉬운 유형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걸 깔고 가시고 볼게요. 1번 16년에 15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달은 11월이다. 이건 어때요? 16년에 15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15년 지수랑 16년 지수의 1대1 비교될, 그러니까 15년 1월이랑 16년 1월의 비교, 이렇게 증가율 비교, 이걸로 풀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년의 1월 값도 16년의 1월 값도 100을 4개로 해서 생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셈인 거죠. 15년의 연간 물가라는 게 15년의 연간 물가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100으로 가정했을 때 15년 1월의 물가는 이라는 얘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란 얘기랑. 그리고 16년의 1월 값은 그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증가율은 어떻게 돼요? 증가율, 상승률을 구한다면 이거 빼기 이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100 곱하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잘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100이 다 같이 있잖아요. 수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거잖아요. 100이 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얘랑 얘랑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항목이랑 비교할 때는 이것도 싹 없어지고 마이너스 1로 옆에 빠지잖아요. 이 두 개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옆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 대비 이거 B로만 상승률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수는 알겠죠? 100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100이 중간에 매개의 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승률로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만 안 헷갈리면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10월과 11월의 물가를 비교하는 것도 그냥 하면 돼요. 100이 다 껴있기 때문에. 100이 다 껴있기 때문에 뒤에 거 지수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3번도 어때요? 3번도 상승률을 그냥 지수만 가지고 상승률을 그냥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이 지수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함정이랄까? 그런 요소도 있죠.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라고 했으니까 17년 1월에 전월은 16년 12월 거로 이제 상승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해 것도 전월은 전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잘 나올 수 있는 함정 유형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16년을 기준 연도로 한다면 15년의 월간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 매월 100 이하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5년 물가가 100인데 이번에는 16년 물가를 100으로 한다면 그럼 이때 그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16년 언제 물가가 100이라는 거지? 근데 16년 연간 물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6년의 월간 물가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맞죠? 그걸 넘어갈 수는 없어요. 연간 물가인데. 그렇죠? 그래서 연간 물가 사이에 있을 텐데 지금 값을 보면은 16년의 가장 낮은 해도 그러니까 1월이 지금 제일 낮죠. 16년의 가장 낮은 해가 아니라 월. 16년의 가장 낮은 월도 15년의 가장 높은 월보다 커요. 그럼 이건 무조건 지수가 16년 값을 어느 범위에서 설정을 한다 치더라도 이 사이 어디에 설정한다 치더라도 그 범위 자체가 15년 값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설정이 되고 그래서 설정이 되고 그 설정된 값이 100일 거기 때문에 15년은 무조건 100 이하가 된다. 알겠죠? 5번 15년의 물가지수에서 가장 높은 달은 이건 뭐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비교할 때는 차이만 가지고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뭐 1번 같은 6번에 1번 같은 선지를 다시 푼다 치면은 16년에 15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했을 때 시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1월, 2월 이런 거 상승률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요? 그거 힘들잖아요. 차이 값을 보세요. 뭔 말이냐면 1월 값에 15년, 16년 차이가 얼마예요? 뭐 60점 안 되죠. 뭐 50 몇이겠죠. 6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만 보면 된다고. 5월 값은 얼마예요? 78? 6월 값은 74? 이렇게 되는 거죠. 78, 74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잖아. 이 차이 값 위주로 보면 돼요. 왜? 그러니까 차이 값으로 본다는 게 차이 값으로만 비교한다는 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 이 구조에서는 차이 값으로 보면 거의 맞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출발하는 수들 간에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있는 이 수 어떤 거랑 비교하든 간에 분모 자리에 이 지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네들 간에 배율적으로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지금 1%도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많이 나야 1%? 이 정도 차이 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비교 대상 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차이 값들의 배율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7월이랑 8월을 언제를 하지? 5월이랑 6월을 비교한다 칩시다. 5월이랑 6월은 그러니까 15년 5월에서 16년 5월로 넘어간 이 상승률이랑 15년 6월에서 16년 6월로 넘어간 상승률을 비교한다 칩시다. 그러면 15년 5월 쪽에서는 출발하는 게 차이값이 한 78이에요. 밑에는 어때요? 74잖아요. 74랑 78은 꽤 차이가 나요. 그쵸? 한 4, 5% 차이가 나는 거예요. 5% 넘게 차이 나네요. 그런 식으로 78 맞나? 78, 74는 차이가 5% 넘게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 값들 간의 배율 차이가 출발하는 수의 배율 차이보다 거의 대부분 커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차이 값은 되게 작아지잖아요. 되게 작아지면은 그 작은 거는 조금만 차이 나도 배율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면서 비교할 때 상승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비교 못 해요. 어떻게 해요? 차이 값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다 100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차이 값의 차이가 거의 상승률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거의 차이 값 위주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넘어갈게요. 7번 1번 주어진 기간 중에 총 배출량에서 SF6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 가장 높다. 이건 어때요? 총 배출량에서 SF6이라고 했는데 총 배출량이 나와 있는 달도 있는데 안 나와 있는 달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밑에 공식을 봐야죠. 보면은 총 배출량이
순 배출량 플러스 LU 루루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어쨌든 룰루 CF라고 할게요. LU CF 이렇게 읽으면 너무 기니까. 자, 룰루 CF를 더하는 거예요. 그쵸? 루루라고 할게요. 그냥 다 줄여버리자. 루루를 더하는 거야. 순 배출량이 루루를 더한 게 총 배출량이기 때문에 그 살짝 더하면서 비교해주면 돼요. 실제로 막 더해서 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대충 보세요. 15년, 16년은 어때요? 루루를 15년에 더한다 쳐도 얼마 올라가지도 비슷해요. 근데 분자는 훨씬 크잖아요. 6824보다 8295가 훨씬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비교를 쉽게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2017년 순 배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 뭐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루루로 구하면 되는 건데 순 배출량이 증가하는지 안 증가하는지 예를 들어 16년의 순 배출량을 구하기 위해서 루루를 빼기 전에 16년 순 배출량이 17년 순 배출량이라면 그 루루 값이 나와요. 가운데 간격이. 이렇게 가정법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6년 그 빈칸 자리에 맨 밑에 순 배출량 빈칸 자리에 17년 값이 들어가면 너무 좁아요. 루루가 들어가기에. 맞죠? 간격이 너무 좁아요. 총 배출량과 순 배출량 사이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순 배출량이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간격이 넓어지죠. 그 사이 루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 배출량이 증가했겠죠? 17년에. 16년에 그거보다 낮아져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CO2, CH4 해가지고 위에서 따다다다다 SF6 위까지 상위 5개 위에서부터 5개의 합이 총 배출량에 차지하는 비중 매년 99% 이상이래요. 이걸 다 어떻게 다 99% 따지겠어요? 맞죠? 당연히 반대 해석을 해서 나머지가 차지하는 비중 총 배출량의 나머지가 뭐예요? 룰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SF6 SF6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총 배출량이 나와 있으면 1% 미만이지 보면 되고 안 나와 있으면 15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애들을 보세요. 위에 애들 더하면은 수 배열이 8295를 넘어가겠어요? 수 배열 앞에서부터 위에 애들 앞에서부터 더해 가보세요. 8295 절대 못 넘어가죠. 이게 1% 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번, 5번도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8번은 거의 그냥 확인하면 되고 뭐 분수 비교하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9번도 어렵지 않아요. 잘 푸시면 돼요. 10번을 잠깐 볼게요. 10번. 자, 기억. 2020년 부족률이 가장 낮은 직무 유형은 데이터 가공 처리 담당자이다. 부족률을 구해야 되는데 부족률이 개념을 보니까 부족 인원 플러스 현재 인원 분의 부족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근데 더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인원 대비 부족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두 개를 비교해도 똑같아요. 이걸 뭐 대부분 강의에서 배우실 텐데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런 구도로 비교를 할 때 구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저기 지금 돼 있는 거랑 이게 부족 현재 뭐 이거만 집어넣으면 부족 현재만 집어넣으면 다 똑같은 구조인 거잖아요. 이 두 개 구도로 비교를 할 때 아래 위로 예를 들어서 A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저렇게 변형을 하면은 이 구도로 돼요. 아시겠죠? 이거 분수니까 이거 둘 넘기고 이런 서로 빼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똑같은 거고 수식으로 따져도 똑같은 거고 직관으로 따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반이랑 B반을 비교를 하는데 1반, 2반 비교를 해요. 1반이랑 2반이랑 비교를 하는데 남자의 비율을 비교한다 칩시다. 남녀공학에서. 그런데 남자 플러스 여자분의 남자가 엄밀히 말하면 남자죠. 전체 반 인원에서 남자의 비율. 근데 A반이 1반이 2반보다 남자 비율이 높아. 전체 반에서 남자 비율이 높아. 이거랑 여자 대비 남자가 많아. 여자 대비 A반이 B반보다 1반, 2반보다 여자 대비 남자가 많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은 거죠. 남자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여자 대비 남자도 많은 거지. 그 직관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더한 것분의 이거, 더한 것분의 부분 이렇게 나왔을 땐 나머지 대 얘, 나머지 대 얘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니은은 어렵지 않고 D급 볼게요. 2020년 전체 부족률은 10% 이하이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현재 인원도 없고 부족 인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값이 가로로 뻥 띄어 있죠. 근데 부족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저 같으면 둘 다 더하지 말고 하나를 더해서 하나를 기준을 만들어서 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족 인원을 더하면 얼마예요? 부족 인원을 더하면. 부족 인원은 더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부터 더해도 돼요. 앞에서부터 더하면 어때요? 처음에 1,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들을 더해. 이렇게 더하시는 게 더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자료 해석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계산을 멈출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래서 보면은 1하고 뒤에 211이 있으니까 1, 4까지는 갔어요. 그 다음에 거는 보수 위주로 더하는 거죠. 271 더하면 10, 261 더하면 9에서 19, 159하고 맨 마지막도 보니까 37, 9, 1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59에다 20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610인 거예요. 이렇게 더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10이란 거 알았다. 물론 그냥 따로 하셔도 돼요. 구조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뭐 1610이란 거 알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10%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나머지 현재 인원의 값이 얘의 9배 이상인가? 왜 그런지 알겠죠? 현재 인원의 값이 얘 9배면은 10% 이하라고 했네요. 어쨌든 현재 인원의 값이 얘 9배면은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될 테니까 만약에 9배가 넘으면 얘는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딱 9배였을 때 딱 10분의 1이었을 거예요. 딱 10분의 1이었을 텐데 얘가 9배가 넘으면 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610의 9배의 기준을 일단 정해 놓고 그걸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봐요? 일단 저 같으면은 먼저 기준을 그걸로 잡을 것 같아요. 16,000을 넘는지 안 넘는지 먼저 볼 것 같아요. 16,010이면 10배잖아요. 10배 대충 넣고 10배나 아니면 한 1,500 이렇게 기준을 대충 잡고 그걸 넘는지부터 볼 것 같아요. 그걸 훌쩍 넘는지 아니면 조금 안 되는지에 따라서 계산을 엄밀하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뒤에 거 현재는 더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181 더하면 10이고 이제 뒤에 걸 쫙 더해가지고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떨 것 같아요? 10이고 뒤에 거를 6 이상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만들어내겠어요? 그걸 체크해보면 되는 거야. 7, 5, 5, 8, 9, 8이니까 이거는 10, 25, 99, 13 하면 43, 143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더하면은 당연히 10% 이상이 되는 거죠. 이상인가? 이하인가? 지금 좀 잠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답이 없어요, 지금. 제가 답을 체크를 안 해왔어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있는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요. 이게 조금 계산이 깐깐하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답지를 보니까 계산이 깐깐하게 나왔는데 푸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계산이 그렇게 깐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더하고 이것도 다 더하는 것보다 한쪽을 더하고 한쪽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넘는지만 확인해보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끝까지 더해보니까 계산이 얼마 차이가 안 나가지고 다 더해봐야지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였던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보고 죄송해요. 그리고 리을은 2019년 부족률이 높은 직무 유형일수록 2019년 부족 인원도 많다고 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부족률을 순서에 세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럼 부족 인원을 기준으로 먼저 보고 특히 저는 순위 구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1등이 1등인지 꼴등이 꼴등인지 체크해봐요. 순위가 어긋나면 그거부터 갈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 갈리면 그 다음에 가운데를 체크하는 성격이 그런 순서로 접근해요. 그럼 어때요? 해보면은 꼴등이 아니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족 인원 꼴찌인 컨설턴트가 부족률로는 꼴찌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비교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의 부족 인원은 현재 인원 대비해 10%를 좀 넘는데 시스템 운영 관리자 같은 경우에 10%가 안 돼요. 수 배열상. 바로 이거 561, 561하면 10% 바로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상수를 기준으로 체크해가지고 1등이 1등인지 꼴등이 꼴등인지 체크하면 바로 보이게 되겠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음, 11번은 뭐 크게 할 건 없는데 니은을 볼게요. 니은 선지. 2020년에 직종별 전체 국가 공무원 현황 중에 고위공무원들 비율이 일반직 특정직보다 15배 이상 높다. 어때요? 지금 이거잖아요. 책상이 좀 작아서 복잡해요. 잠깐만요. 11번이니까 11번 이걸 가면서 풀어볼게요. 직종별 전체 국가공무원직 현원중 고위공무원단 비율은 일반직 특정직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고위공무원단 비율이 어때요? 국가공무원단분의 고위공무원단이니까 이거랑 이거죠? 쓰면서 이게 가려진 게 조금 그래요. 별로긴 한데. 어쨌든 20년이죠, 지금. 이거랑 20년 값. 이거죠. 이거랑 이거죠. 지금 이 배율이 15배 이상 나온지 보래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걸 퍼센트를 구하고 이걸 퍼센트를 구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15배를 해주고 분수 비교를 하면 돼요. 선생님 250에 곱하기 15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1.5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제가 단위 신경 쓰지 말고 수배열만 보라고 했죠. 그럼 15를 곱한 거나 1.5를 곱한 거나 단위만 다르지 수배열은 똑같이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51을 반 올리면 돼요. 125 올리면 얼마예요? 376인 거예요. 대충 이 정도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571분의 376이랑 173분의 1265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비교하면 어때요? 얘는 얼마 정도 돼요? 4배가 조금 안 되죠? 얘는 571분의 맞죠 이거? 571분의 1737 어때요? 배율이 훨씬 작죠? 배율이. 그러니까 이걸 376으로 맞춰주고 하면 돼요. 그쵸. 이거는 한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3배? 15, 37, 21 하면 3배, 딱 3배 정도죠. 이건 거의 4배 조금 안 돼요. 3배는 확실히 많이 넘죠? 3배는 많이 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배를 해주고 분수 비교를 하면 된다. 근데 그 15배도 진짜 15를 곱할 필요가 없이 1.5라고 생각하면 그냥 반 올리면 수배열은 똑같이 넣을 테니까 그냥 반 올려버리면 된다. 뭐 엄밀히 말하면 3760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수배열을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알겠죠? 같은 수배열 안에서 비교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12번, 13번 뭐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려운 거를. 이런 거를 걸러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차근차근 따라 풀어도 어려웠을 거예요. 바로 풀면서 여러분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조금 내가 머리에 부하가 걸리고 막 이게 딱 하는 순간 이 문제를 계속 찾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바로 드셔야 돼요. 조금 보다가 이건 아니하고. 사실 이건 뭐 모양만 봐도 딱 보기 싫잖아요. 이게 정상이긴 한데 들어갔다 치더라도 조금 보다가 이거는 시간 무조건 오래 걸린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전모에서 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가고 13번도 넘어갈게요.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렵지 않은데 뭐 기억 리얼 정도 볼게요. 기억을 보면은 2020년에 상위 20%의 평균 공적 이전 소득보다 평균 공적 이전 지출이 더 많았다면 하위 20%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설에도 구구절절 적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직관적으로 이런 거예요.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소득 분배율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잘 분배되어 있는가 재분배를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5분위 배율이 하위 20%분의 상위 20%의 소득이 이게 높으면 뭐 어떤 거예요?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이 많다는 거예요. 재분배가 안 좋다는 얘기죠. 하위 20%의 소득 대비 상위 20%의 소득은 5배나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5분위 배율이 5라는 얘기는 10이라는 얘기는 10배입니다. 하위 20%의 소득보다 상위 20%의 소득은 10배나 됩니다. 평균 소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직관적으로는 뻔한 개념이에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시장 소득에다가 공적 이전 지출이랑 이전 소득을 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사회과학에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생기면 훨씬 그냥 이해가 쉬워져. 그냥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한테서 나라가 뜯어가는 돈이랑 나라가 주는 돈을 비교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장에서 받은 돈에다가 내가 나라에 내는 돈, 나라에 받는 돈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는 것보다 많이 받아요. 주로 하위계층들이 그렇죠. 뭐 수급자 이래가지고 돈을 나라에서 받지만 세금은 거의 안 내요. 그래서 내는 돈과 받는 돈 이걸 비교하고 나니까 소득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 계층은 시장에서 받은 걸로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2020년은 5분위 비율은 1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서 받은 돈으로만 따지면 상위 20%가 하위 20%의 10배나 받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위에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 받는 건 없어. 상위 소득계층에게 막 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 칩시다. 별로 없어. 그래서 별로 안 받고 많이 내다 보니까 소득이 떨어져요. 근데 밑에는 안 내고 많이 받다 보니까 소득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10이나 됐던 배율이 줄어들었으면 5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선지로 풀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상위 20%에 이전 소득보다 이전 지출이 더 많다면, 그러니까 얘가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나라에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많다면 하위 20%는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적을 것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선지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율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선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때요? 뭐 좀 러프하긴 했는데 실제에서 나올 정도의 문장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얘는 내는 게 더 많아서 줄고 얘는 받는 게 더 많아서 늘어서 줄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때요? 꼭 그래서 줄었으리란 법은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뭐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엄밀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꼭 그래서 줄었으리란 법은 없어요. 어떻게 이 차이가 줄 수도 있어요. 얘가 내려간 것보다 얘가 내려간 것보다 조금 덜 내려가서 얘도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많은 거야. 근데 그 정도가 크진 않아. 얘보다.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이 이만큼이었는데 얘가 줄어도 이만큼 줄어들고 얘는 조금만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간격이 실제로는 줄어든 경우일 수 있잖아요. 반대로 뭐 늘었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가 조금 늘고 얘 많이 늘고 해서 줄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위에 사람들이 20%가 내는 게 많고 밑에 사람들은 받는 게 많다는 이 선지가 맞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 내용을 해설해서 구구절절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자, 리얼.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에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5배 이상이라면 A는 10 이상이다. 이것도 좀 러프하긴 한데 기출에 뭐 넣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억도 그렇고 리얼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떤 자료 해석적인, 그러니까 자료의 어떤 이해? 이런 걸 하기에는 좀 좋은 선지였다고 생각해요. 자료의 직관적인 이해? 이런 걸 하기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분위 배율이랑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의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를 반 깎아요. 반 깎으면 낮아질 거 아니에요. 중위소득의 평균 소득에 좀 가깝겠죠. 중간쯤 있는 소득보다 소득의 반토막을 냈는데 그 반토막 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구 평균 소득이 뭐 한 3천만 원 된다 칩시다. 연간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뭐 3천만 원 되면은 3천만 원 되면은 이걸 반토막 낸 소득이 1,500 이하인 가구가 몇 퍼센트냐 한 건데 15년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21.3%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1,500 이하가 전체 가구의 21.3%나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분위 비율은 어떻게 했어요? 하위 20%는. 이게 이미 21.3%고 하위 20%는 여기까지밖에 안 치는 거잖아요. 하위 20%는 1,500 다 아래겠죠? 1,500까지 했을 때 21.3만큼 포함했으니까 20%는 당연히 1,500 다 아래일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5배 이상이라면 하위 20%의 그러니까 지금 하위 20%는 전부 중위 소득의 반 이하일 거예요. 그쵸? 전부 반 이하일 거예요. 근데
하위 20. 상위 20은 중위 소득의 5배라면 이 소득 간의 배율이 5분의 배율이잖아요. 맞죠? 5분의 배율. 그게 지금 A 값인 거예요. 이게 2분의 1이 안 되게 이게 5배? 당연히 10배? 넘겠죠? 이해되죠? 이 값에 10배가 넘잖아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말한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한번 사고해보는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고 연습에 좋은 것 같아요. 사고 연습. 실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14번 했고 15번은 바람장미. 멋진 개념이요. 바람장미.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넘어가고 싶죠. 바람장미가 뭐야? 이름부터 이상하잖아.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전 검사하면서 풀었는데 신박한 개념이긴 했어요. 근데 뭐 자료 해석적인 가치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잘 걸러서 넘어가세요. 아주 어렵진 않아요. 제가 풀이해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억, 니은 뭐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서 모두 다문화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시도에서는 전체 출생아 수도 가장 적었다. 이것도 지금 전체 출생아 수를 구하려면 분수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근데 다문화 출생아 수는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문화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체 출생아 수도 가장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문화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장 적은 지역이 지금 세종이에요. 세종을 기준으로 잡고 전체 출생아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분수로 비교하면 되는데 생각을 해요.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직관도 같이 넣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은 다문화 출생아 수가 작으면은 전체 출생아 수도 작을 확률이 높죠. 유독 이 지역의 다문화 비중이 낮은 경우만 아니면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웬만하면 낮을 것인데 혹시 다문화 출생 비중이 이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체 출생아 수는 다문화 출생 비중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나머지 애들이 다문화 출생 비중이 유독 낮아가지고 알지 유독 높아서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전체 출생아 수가 제일 작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다문화 출생아 수가 얘가 세종이 제일 작은 건 맞는데 이 세종시가 전체 출생아 수도 제일 작은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애들이 다문화 출생아 수가 많긴 하지만 유독 출생 비중이 높아서 출생 인구는 세종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울산을 보면서 출생 비중이랑 이 다문화 출생아 수의 배율을 바로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는데 출생아 수가 많은 만큼 출생 비중이 많진 않아. 그래서 당일 전체 출생아 인구도 세종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출생 비중을 얼핏 눈으로 봐도 막 뭐 3배, 4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쵸? 한 2배, 3배 사이에 있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문화 출생아 수가 다 3배 이상, 뭐 4배, 5배 이상 엄청 많이 차이 나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뭐 딱 이렇게 전체 큰 눈으로 딱 보면은 나머지는 발레가 될 게 하나도 없다. 이 생각 바로 드셔야 돼요. 알겠죠? 뭐 굳이 따지자면 제주 정도? 뭐 이 정도만 뭐 잠깐 슬쩍 보는데 제주도? 그렇죠. 3배까지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7번 볼게요. 기억. 조세 채권 연체액 중에 연체액이 총 국가 채권 연체액이 차지하는 비중 80% 이상이다. 어때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게 현재액이고 연체액을 구하려면 밑에 연체율을 곱해야 돼요. 맞죠? 어떻게 곱해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게 이거인 거예요. 317에 12%로 곱한 거랑 38에 76%로 곱한 거 이걸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이게 전체 연체율 비율이고 뭐였지? 76이었나? 맞죠?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밑에 게 위에 거에 80% 이상인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대충 하시면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수 배열상 비슷하잖아요. 317이랑 38이 비슷하잖아요. 만약에 같았다면 어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8이 아니라 31.7이었다면 어때요? 수 배열이 같았다면. 그럼 얘만 가지고 80%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죠. 이해되죠? 수 배열이 같으니까 이 10이랑 76이 8배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안 같잖아. 안 같잖아요. 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은 이 38을 31.7로 만들어 주려면 38을 31.75로 만들어 주는 만큼의 배율. 그러니까 31.7이랑 38이 배율상 얼마 차이 나요? 한 20% 차이 나죠. 한 20% 차이 나니까 이걸 그냥 20% 올렸을 때 얘가 8배 이상인지 그냥 볼 것 같아요.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76 곱하기 38이라는 게 대략 이 정도인 거란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이거를 20% 올린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8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준, 실제로 막 곱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돼요. 8배가 되려면은 96이에요, 96. 맞죠? 96인데 얘를 20%좀 올린다고 96이 되겠어요? 96 되려면 20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20은 100에 20%잖아요. 76이 20%면 20보다 훨씬 작겠죠. 곱해봐도 15밖에 안 되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80%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곱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12 곱하기 317을 하거나 76 곱하기 38 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바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같아요. 리얼만 볼게요. 그럼 경상이 전소 수입의 연체율이 가장 높은 애에 보니까 경상이 전 수입이 연체율이 그거예요. 점선이에요. 점선. 점선이 가장 높은 애가 87돼 있는 18년이에요. 18년에 조세 채권의 연체액은 30조 원 이상이다. 조세 채권의 연체액이 어때요? 41.5 위에 나와 있고 연체액은 또 밑에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네요. 77. 이걸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곱한 값이 30조 원 이상인가 어떻게 해요? 일단 수를 쪼개요. 그 밑에 77이잖아요. 7을 곱해서 한 칸 땡겨서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47, 28하고 28만 땡겨도 308 이렇게 되잖아요. 47 여러분 생각할 때 암산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47 계속 거꾸로 쓰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고 있어요. 47, 28, 28이라면서 300 넘어. 근데 실제로는 40도 넘죠. 그러니까 40에 77만 해도 300 수배열산 300을 넘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300을 넘으니까 당연히 41.5에 77은 300 당연히 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단위를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이게 뭐 30조 원인지 뭔지 막 이런 거 신경 쓰고 있으면 너무 정신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수배열상 300을 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18번 간단했었고 19번은 뭐 이 조건을 잘 생각을 하면 사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뭐 상한 판단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잘 푸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20번도 잘 체크하시면 되고 21번도 규칙에 따라 잘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쉬고 남은 이제 20문제 가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다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아까 뭐 21번은 풀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렸나요? 21번은 풀 필요가 없고, 풀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풀이해드릴 말이었고, 22번 풀이를 해볼게요. 22번은 기억. 농가 국민은 전체 국민의 10% 이하에 대해 어떻게 풀어요? 이게 이 자료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런 좀 자료가 복잡하게 생겼을 때 자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학생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복잡하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표 1을 처음에 표를 보면은 갑국 국민이라는 게 농가랑 비농가랑 쪼개져 있는 거예요. 농가랑 비농가라는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다는 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가는 쌀을 얼마 넣고 비농가는 쌀을 얼마나 먹고 또 농가는 기타 연골을 얼마나 먹고 비농가는 기타 연골을 또 얼마나 먹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국의 농가 비농가 그림을 보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파악이 앞으로 이제 이 다른 선지들을 푸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예요. 각국이 농가랑 비농가 이렇게 합친 거랑 이렇게 합친 거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기타 양곡 소비량 있잖아요. 기타 양곡 소비량. 그래서 각국 1인당 국민의 기타 양곡 소비량 이 소비량을 밑에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쪼개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국민은 농가랑 비농가랑 나눠지고 소비하는 곡물이랄까? 소비하는 이 양곡은 쌀이랑 기타 양곡으로 나눠지고 또 기타 양곡을 다시 이렇게 쪼개 놓은 이런 구조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입체적인 자료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 농가 국민은 전체 국민의 10% 이하이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이 농가랑 비농가가 나눠져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각국 인구라는 국민이라는 게. 근데 이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진 부분 간의 배율이 10대 90, 1대 9, 10% 이하인가, 농가가 10% 이하고 비농가가 90% 이상인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힌트가 돼요? 얘가 힌트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가중평균 개념을 잘 아셔야지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중평균은 부분값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이거를 잘 파악하시는 게 문제를 잘 푸시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 기타 양곡 소비량이라는 거는 얘네 안에서 가중평균된 값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지워졌네? 설명했듯이 165, 175 사이에서 남자, 여자 사이에서 값이 결정됐을 때 이거는 농가 값이랑 비농가 값 사이에서 얘가 결정된 거예요. 얘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8.6이 나와요. 그래서 이 11.3과 8.4 사이에 8.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비가 뭐예요? 이 거리비가 모수의 크기, 농가 인구수, 비농가 인구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1인당 소비량이니까. 제가 분모 자리에 있는 게 모수라고 했잖아요. 분모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인구가 있어요. 농가 인구, 비농가 인구가 있는 거예요. 걔네 농가 인구, 비농가 인구 간의 비가 이 거리비가 된 거예요. 거리비가 얼마예요? 0.2랑 여기는 얼마? 여기 2.7? 2.7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훨씬 가까워요. 거리가 0.2밖에 안 돼요. 이쪽이 2.7,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뭐가? 비농가 인구수가 농가 인구수의 10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뭐예요? 한 부분이 10배 이상이 된다는 게 이건 10%가 안 된다는 얘기. 10% 했을 때 딱 9배가 됐을 텐데 이건 10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쪽은 10%가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니은 농가 국민의 전체 양곡 소비량의 기타 양곡이 차지하는 비중. 농가 안에서 전체 대비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 농가 대비 쌀 대비 기타 양곡 이렇게 봐도 되죠. 아까 말했듯이 상호비로 보시면 됩니다. 얘 대비 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의 비 그리고 비농가에서 쌀 이거 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전체 값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가 각국 전체 국민의 1인당 연간 주 부식용 양곡 소비량은 70kg 이하이다. 오케이. 이건 어떻게 해요? 주 부식용 양곡 소비량. 양곡이 쌀이랑 기타 양곡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자료에 파악이 어렵다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전부 뭐가 뭘로 쪼개져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거를 파악했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어야 되는 게 각국 전체 국민의 1인당 연간 주 부식용 양곡 소비량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농가가 소비하는 주 부식용 양곡이 있고 비농가가 소비하는 주 부식용 양곡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가가 소비하는 양곡, 주 부식용 양곡이라는 거 이거 두 개 또 잘못 적었어요. 죄송해요. 이거 두 개 더한 거예요. 비농가는 이걸 두 개 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 부식용 양곡이라는 게 이거 두 개 더한 게 양곡이니까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더한 게 양곡이니까 농가가 소비하는 양곡이란 건 얘 두 개 더한 거, 비농가가 소비하는 양곡이란 얘 두 개 더한 거. 그러면은 농가는 이 두 개 더한 95.5. 농가는 95.5만큼 했어요. 농가는 95.5만큼 양곡을 소비해요. 비농가는 63.3만큼 양곡을 소비해요. 1인당.
그런 각국 국민 전체 1인당 양국 소비량이 얼마예요? 이거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또 가중평균인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응? 맞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남자는 A반에 남자는 밥을 하루에 4끼 먹고 여자는 밥을 하루에 2끼 먹어요. 그럼 A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밥을 몇 끼 먹어요? 6끼 먹어요? 아니잖아요. 4끼, 2끼 사이에서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이 어디예요? 얘네 남녀의 인원수에 따라서 가중평균된 값으로 이 가운데서 거리비로 결정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양국 소비량이라는 게 농가의 소비량, 비농가의 소비량 사이에서 가중평균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사이에 얼마나 어떻게 결정돼서 어떻게 구해요?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었어요. 70kg 이하인지만 물었어요. 그럼 그 판단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70kg 라면 거리비가 6.6, 6.7 이렇게 날 거고 오! 발사됐다. 제가 저 분필을 처음 써봐가지고 70kg라면 6.7 이렇게 될 거고 이 거리비는 얼마예요? 25.5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B가 맞아요? 아까 구한 B에 따르면 이 B는 이렇게 나면 안 돼요. 10배 이상 나야 돼요. 어떻게 10배 이상 나요? 얘가 줄어들고 얘가 커져야 10배 이상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은 3, 4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7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작아서 여기 가깝게 63.3초에 가깝게 더 작아져야 이 간격은 좁아지고 이 간격은 늘어나서 1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70kg는 안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농가 국민이 쌀을 기타 음식료로 소비하는 비율은 기타 양국을 기타 음식료로 소비하는 비율의 10분의 1이 아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죠? 비농가 국민이 쌀을 이거 분수 비교한 거죠. 쌀을 기타 음식료로 소비하는 비율 그리고 기타 양국을 기타 음식료로 소비하는 비율. 이거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10분의 1이 하래요. 이거에 10분의 1 이하래요.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인지 아닌지. 이걸 10분의 1, 840, 560 이렇게 맞춰주고 분수 비교하면 되죠. 20%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죠? 10분의 1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 한 값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20% 올라가고 이거 많이 올라가고. 바로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23번, 4번, 5번은 제가 뭐 해드릴 말씀 많이 없고 26번도 별로 없고 27번을 볼게요. 27번의 기억은 17년에 남학생 응답자 수와 여학생 응답자 수가 각각 1000명이라면 27번 1000명이라면 응답자 전체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전공 계열은 경영 경제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분필 맞죠? 자, 이게 각각 1000명이면은 모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 모집단이 같다는 얘기인데 뭘 판단하라고 했었지? 모집단이 같다는 얘기인데 응답자 전체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전공이 경영 경제일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수가 같을 테니까 비율을 단순히 더하면 돼요. 이 전공 간에 학과 간에 비교를 할 건데 어차피 전부 이 비율에 1000, 이 비율에 1000 곱해져서 이게 더해질 거 아니야. 1000이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야. 1000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게 될 거고 앞에 1000이 다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율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5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게 제일 높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순위가 높다고 했어요. 두 개 합치니까. 그럼 발레가 어디 있는지 봐야죠. 발레를 어딜 봐야 돼요? 밑을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제일 의심스러운 건 얘였던 거예요. 13.3.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랑 이쪽에 있는 기계금속을 더해야죠. 더하려고 보니까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어딘가 있잖아. 5.4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제일 크게 가정하더라도 거의 5.4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보다 작은지를 보면 되는데 5.4로 가정해버리면은 18.7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얘가 이 범위 안에서 어느 값인지에 따라서 이거보다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지는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선지가 틀린 거예요. 이 명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18년 남학생 상위 10개 전공 계열 중에 17년에 비해 순위가 상승한 전공 계열은 5개이다. 그러니까 뭐 쉬운 거죠. 근데 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이제 자료 해석 공부를 하실 때 문제를 푸실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해야 되는 일이고 아닌 게 있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 봐야 되는 게 결국 남학생이 이 10개 중에 순위가 상승한 걸 봐야 돼요. 근데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안 함으로써 인해서 조금씩 아끼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계금속 보고 기계금속을 찾아서 기계금속 순위가 그대로다. 경영경제를 보고 경영경제도 찾아서 순위가 그대로다. 무용체육을 보고 무용체육도 찾아서 순위가 올랐다. 경영진도 올랐지? 무용체육도 올랐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시야가 머무르는 곳이 정확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계금속 봤으면 1등만 보면 돼요. 기계금속을 전체에서 찾는 게 아니라 경영경제를 봤으면은 이 위만 보면 돼요. 이 위 없으면 무조건 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 위, 얘가 2등이기 때문에 이 위를 봐야지 이 아래를 볼 게 아니에요. 경영경제 실제로 아래 있지만 이 위를 보고 없으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료가 많고 복잡할수록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사고를 아끼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무용체육을 봤으면은 3위를 이렇게 보고 무용체육이 없네? 올랐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무용체육 있고 무용체육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알겠죠? 사소하지만.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무용체육, 여기 무용체육 없었다 칩시다. 10위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고 내가 제대로 찾은 게 맞나 하고 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3위 위만 보면 몇 개 확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소한 비효율적 사고의 누적이 결국 마지막에는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28번. 1번. 2016년 헌혈자 수는 180만 명 이상이다. 어떻게 풀어요? 헌혈자 수를 보니까 구하려면은 실제 국민 헌혈률 곱하기 헌혈 가능 인구예요. 그래서 헌혈 보려고 하니까 없어. 뭐가 없어요? 실제 국민 헌혈률은 있는데 헌혈 가능 인구가 없어요. 그럼 또 공식에서 헌혈 가능 인구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헌혈 가능 인구 헌혈률 분의 헌혈 실적인 거예요. 헌혈 실적으로 구한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공식을 막 돌리지 마시고 막 이렇게 적어서 돌리지 마시고 직관으로 이해하셔서 푸셔야 돼요. 16년에 이 어디냐? 16년에 4.34 이거 있잖아요. 이 실제 국민 헌혈률에다가 헌혈 가능 인구를 곱해야 돼. 근데 헌혈 가능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각주 1을 보면은 헌혈 가능 인구는 헌혈 가능 인구 헌혈률 발음이 어렵네. 헌혈률 이 분모로 들어간 분수예요. 헌혈 실적이랑. 그러니까 얘에다가 곱하기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실적이 분자로 들어간 이런 분수가 되겠구나 라는 구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구도를. 이해되죠? 얘가 곱해지고 얘는 분자 들어요.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수배열상 180 이상인지 180만인지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구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4인데 4.34인데 이건 얼마예요? 수배열상 4배가 안 돼요. 47, 28이잖아. 근데 7.8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7.8분의 28666이라는 게 이해되죠? 이게 분모 7.8이 분모 자리에 들어가 봤자 4가 안 돼요. 근데 여기 4를 곱해도 180이 안 돼. 근데 이거 4가 안 되는 수를 곱해 당연히 180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전혀 계산할 필요가 없죠.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대충 판단하시면 됩니다. 2번은 단순히 확인하면 되고 3번 해볼게요. 2012년 총 인구수는 5천만 명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총 인구수를 구하려고 하고 보니까 총 인구 헌혈률 분의 헌혈 실적이래요. 오, 이거 잘 안 지워져. 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죠? 이게 5천만 명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상이지. 바로 수 구조를 보자마자 그 생각 드셨어야 돼요. 왜? 자, 이게 5천만 명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거는 다시 적을게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봅시다. 5.44분의 vs 5천만 명이잖아요. 그쵸? 5천만 명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은 수배열상이 0.5가 되는지 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5천만 명이나 0.5나 수배열은 똑같아요. 그래서 수배열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면 0.5가 돼요? 안 돼요? 수비에서. 이거 272예요. 딱. 50으로 딱 272예요. 이건 쉽게 반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270인데 반 넘죠? 50% 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 같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5, 4, 4, 2, 7, 2, 2 이렇게 수구조로 보자마자 옆에 왼쪽에 반 넘어. 수 배열상 반 내린 것보다 커. 이렇게 되고 5천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4번은 헌혈자 1인당 헌혈 실적 이것도 률분의 률 이거 하는 거죠. 실제 국민 헌혈률분의 헌혈 가능 인구 헌혈률 그래서 률분의 률이 그 2 이상인지 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5번은 어떻게 해요? 2014년 총 인구 중에 헌혈 가능 인구의 비율은 75% 이상이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총 인구 중에 헌혈 가능 인구를 구하려고 또 각주를 보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아, 총 인구 헌혈률이라는 게 있고 헌혈 가능 인구 헌혈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2번 각주 2번이 분모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죠? 분모 자리에 들어가면 이게 뒤집혀서 올라와 가지고 총 인구분이 헌혈 가능 인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2014년 값은 결국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맞죠? 7.98, 6.06 이걸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75% 이상인지 구해요. 이걸 또 75로 곱하고 있어요? 안 되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8으로 예를 들어 바꿔가지고 75로 곱한 건 좀 어렵잖아. 7, 8, 5, 16, 뭐 5, 8, 40 이렇게 되니까 60 이상이니까 8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차이를 보겠어요. 차이가 얼마예요? 수 배열상 1구예요. 192. 맞죠? 1구인데 이게 75% 이상이면 얘가 얘보다 3배 이상이 돼야 돼요. 이 차이보다 얘가 3배 이상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이가 25%, 이게 75%, 이건 3배 구조예요. 그거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75% 이상이면. 3배 넘어요? 넘죠. 200이랑 600이 예쁜 3배예요. 그럼 190이랑 600이면 당연히 3배가 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29번은 잘 푸시면 돼요. 이 식을 잘 해석해가지고 곱셈 비교 구조로 푸시면 됩니다. 30번을 풀이할게요. 30번. 특히 디귿 같은 거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거는 뭐 잘 하시면 되고 뭐 판단할 게 많아서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대충 보는 시각으로 푸시면 대부분 돼요. 이거는 자 응답자 중에 최근 1년간 디귿, 1년간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대중음악 분야 종사자 2만 명 이상. 이것도 해석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응답자라는 게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응답자가 전업이랑 겸업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전업이랑 겸업으로. 전업의 프리랜서 경험 여부, 그 겸업의 프리랜서 경험 여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진 구조를 판단을 못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어려우니까 뭐가 뭘로 쪼개져 있는지 항상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전업, 겸업 이렇게 쪼개져 있고 이 비율이 전업률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응답자 중에 전업률. 알겠죠? 그럼 전업자 수의 비율, 나머지가 겸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대중음악 분야 종사자 중에 1년간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애가 2만 명인지 아닌지 물었어요. 근데 대중음악 종사자가 뭐예요? 모수가 뭐예요? 잘 안 지워져요. 대중음악 종사자의 모수가 25571이래요. 근데 자, 여기서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가야 될 게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비율인데 이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업자의 비율, 겸업자의 비율이에요. 전업자의 비율은 뭐예요? 전업률 곱하기 아니 이건 그 제일 위에 거구나. 대중음악은 전업률 56.2 곱하기 56.2% 곱하기 뭐예요? 밑에 프리랜서 경험 한 비율 92%. 그리고 이거는 43.8 곱하기 같은 논리로
이 나머지, 이게 나머지 곱하기 79.7 나오나요? 아, 넘어가 버렸네. 죄송해요. 다시 적을게요. 자, 이쪽이 전업, 이쪽이 겸업. 겸업은 56.2 곱하기 2% 곱하기 92%. 이거는 43.8 곱하기 79.7%예요. 맞죠? 여기에다가 프리랜서 경험률이라는 걸 곱해야 되는데 그 프리랜서 경험률 이렇게 둘로 쪼개진다고. 전업의 경험률, 겸업의 경험률. 그래서 이걸 더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더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은 80%를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미리 이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숫자가 만약에 80%였으면 2만을 좀 넘을 거예요. 2만 몇백 이렇게 나와요. 2만 5천의 80%가 딱 2만이니까 이 정도 수감각이 있어야 돼요. 2만 5천의 80%가 딱 2만이니까 또 571의 80% 하면은 뭐 430 이 정도가 더 남겠죠. 2만 431이 될 거야. 한마디로 이걸 왜 기준으로 하냐면 80%가 넘으면 무조건 2만 명을 넘는 거예요. 이 선지가 틀린 거예요. 80%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얼마나 안 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죠? 기준을 만들고 항상 확인하는 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된다. 80% 돼요? 안 돼요? 이것도 가중평균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이거 합이 100이잖아요. 이거 합이 100이잖아요. 92랑 79.7 사이에서 이 거리비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79.7 거의 80이에요. 80이랑 92 사이에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80% 넘죠? 끝났어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숫자 배열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한다고 적은 거지 적을 필요도 없어. 위에 이거 숫자들 무슨 숫자 수치를 다 잡고 나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80%라는 기준만 만들면은.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1번. 지체장애인 중에 장애 정도가 경증인 취업자는 38만 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적어도로 푸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뭐 분수 비교 잘 하시면 되고 이 적어도 개념도 여러분 쉽게 푸셔야 돼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지체장애가 자 넘어갈게요. 31번 맞죠? 자 결론 얘기하자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지체장애 541919가 중증을 넘어서는 정도가 38만 명 이상인지 한마디로 중증에 38만을 더하면은 지체장애 541919보다 작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치를 넘어가는 만큼 경증이랑 겹칠 거 아니에요. 맞죠? 얼마나 넘어가는지를 보면 돼요. 한마디로 541에 159를 빼도 되고 159에 지금 기준이 되는 38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38만 명이니까 자리를 맞추면 380이 되는 거죠. 콤마 앞에서. 380 더해주면은 이거는 뭐 549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549보다 큰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380 이상으로 159를 넘어서 침범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380을 뭐 더해봐도 되고 380 더하면은 여기 539네. 제가 잘못 말했어. 539보다 큰지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돼요. 380 더한 게 이거구나. 여기에서 이걸 빼봐도 되고 뺀 값이 380을 넘는지 이렇게 봐도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집합으로 오는 게 편해요. 32번, 33번은 뭐 드릴 말씀이었고 35번까지도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36번도 제가 이때까지 했던 아이디어랑 겹치는 거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아이디어들,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뭐 상호비라든지 분수 비교의 아이디어, 기준을 먼저 만드는 아이디어로 거의 다 풀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39번이랑 40번 좀 볼게요. 39번의 디귿은 한국의 비농업 제품 평균 관세율이 20%로 상승해도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기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농업이고 이게 농업이고 이게 전체예요. 또 자료가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 거야. 전체가 농업이랑 비농업이라는 두 부분으로 쪼개. 이 두 부분이라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을 쓰든 상호비를 쓰든 반대 해석을 하든 개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뭘로 쪼개져 있느냐. 그 판단이 자료의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지금 한국의 비농업, 농업 사이에서 가중평균된 값이 13.6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 56.8 사이에서 13.6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가중평균이 됐다는 거예요. 이 거리비가 농업의 수출액, 비농업의 수출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관세율이 수출액이 곱해졌다면은 이에 대해서 관세율의 분모 개념이 수출액이라면 수입액인가? 수입액? 어쨌든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뭔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수가. 이 거리비가 얼마예요? 7이죠. 이건 얼마예요? 43.2죠. 몇 배요? 한 6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배로 여기 6.6에 가까우니까 이게 비농업이고 이게 농업이에요. 비농업 쪽이 6배 정도 많겠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디귿은 자 평균 관세율이 20% 상승하면은 전체 평균 관세는 30% 이하다. 비농업이 지금 6.6인데 이게 20%로 상승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크기로 따지면 이쯤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 사이에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제 13.6이 아니에요.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를 정확히 구하는 게 아니라 물은 거는 30이 되냐 안 되냐를 구했어요. 이 사이에서 나온 값이 30이면은 거리비가 얼마예요? 10. 이거는 26.8. 몇 배예요? 2.68배밖에 안 되죠. 3배가 안 되죠. 아까 몇 배였어요? 6배. 근데 6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수의 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판단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6배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비가. 그럼 30이 10에 더 가까워져서 이 간격을 줄이고 이 간격을 늘려야 6배가 돼요. 지금은 간격이 너무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이 간격이 지금 3점 몇이고 이게 20이니까 이 간격을 줄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간격이 아니지. 이게 부분값이죠. 잠깐 뭔가 헷갈렸어요. 자, 앞에 말한 게 맞았어요. 자, 이게 부분값이고 이거 사이에서 결정되는 게 거리니까 이 10이라는 거리를 줄이고 26.8을 늘려야 6배가 될 거야. 지금 2.68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30보다 20에 더 가깝게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 이하일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도 가중평균으로 푸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0번 문제를 푸실 텐데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의 어떤 그 뭐랄까 표현이 조금 러프해서 그렇지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지금 풀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설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표1이란 표2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디글 리을 같은 아이디어를 푸는 게 다 공통되는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만 가져가신 다음에 니은디글 리을을 푸세요. 니은을 푼다 칩시다. 45세에서 54세 참여 형태별로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40에서 54세였나? 45에서 54세? 이게 참여 형태별로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잖아요. 얘네가 지금 중복 응답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중복되지 않는 경우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이야? 말이 약간 어렵겠네. 지금 읽으니까. 중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중복이 무조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원래라면은 이게 따로 없으면 얘 합이 100을 넘으면 무조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왜냐면 퍼센트가 100을 넘을 수 없잖아. 100이 제약이 되는 거예요. 100이 제약이 되고 만약에 퍼센트들 됐을 때 100이 넘는다? 그럼 이 부분은 중간에 겹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퍼센트는 물리적으로 그냥 정의적으로 100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100을 넘어가는 부분은 겹쳐서 중복으로 응답됐을 것이다. 이걸 밀어 넣으면 안에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어 넣으면 겹치잖아요. 그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라면 합이 100인지 보면 되는데 이거는 위에 게 제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40에서 54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더한 값이 뭐 해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 어쨌든 뭐 40몇 프로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더하면은 지금 더 해봅시다 그냥. 더하기 힘들다. 자, 이걸 더한 값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중복으로 가능해요. 응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건 전부 다 중복 응답돼서 그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라는 게 전체 응답자 중에 참여한 사람 뭐 하나라도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라는 게
최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7.7%. 나머지가 다 21.7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다 중복응답했으면. 그렇죠? 다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최소값인데 이걸 최대값으로 하면 얼마예요? 하나도 안 겹친다고 가정하면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더한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예요? 해야겠다. 계산 귀찮다. 자, 이게 21.4니까 이거 더하면은 43.1이 되고 하면 44네요. 맞죠?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44잖아요. 그쵸? 이 44 값이 뭐 하나라도 좋으니까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의 최대값인 거예요. 중복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유연해요. 몰라 실제로는. 근데 최소 21.7이고 최대 44예요. 근데 이게 뭐 하나라도 참여한 사람의 최대값이니까 이 최대값이 아까 말했던 100% 같은 그 제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한 사람 안에서 어떤 형태로 참여했을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지금 44, 이 제약이 44가 되는 거고 이 제약 안에서 이 블럭들을 다 조립했을 때 이 제약을 넘어가면 이 부분은 겹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판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다 더한 값이 이거보다 큰지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니은티글 리을 다 같은 아이디어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로써 그 3회차 40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쳤어요. 물론 40문제를 다 풀어드린 건 아니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꼭 챙겨갔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풀어줬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 문제를 모든 풀이를 다 들으면서 막 대여섯 시간씩 강의하는 걸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겹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측면에서 꼭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만 여기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습득을 하셔가지고 기출문제에서도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질은 문제가 똑같이 기출문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똑같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원리 자체를 배워가서 그걸 기출문제에 응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도 늦게까지 여러분 시간 상관없죠? 동영상으로 듣는 거니까 저는 사실 지금 밤 10시 가까이 됐습니다. 자, 늦게까지 듣느라 이제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차, 4회차 때 해설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조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